사랑과 전쟁 실화 시리즈. 퇴직금 들고 집 나간 65세 남편, 3년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정호는 마지막 퇴근 도장을 찍고 회사 정문을 나서면서도 이게 진짜 끝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손에는 쓸모없는 기념패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어제까지 자신을 부르던 직원들의 인사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훨씬 더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고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손에 쥔 봉투를 꼭 움켜쥐었어요. 봉투 안에는 퇴직금 내역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숫자가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선영이 초를 꽂은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시간이에요.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돼. 답했지만 가슴속에는 깊은 허망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그는 앞으로의 날들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퇴직 후 몇 주 동안 정호의 하루는 텔레비전과 소파 사이를 맴도는 단조로움으로 채워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나가야 할 곳이 없어서 한참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선영은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정호는 얼굴 들고 어떻게 가내며 말을 잘랐어요. 자신이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어느 날 휴대폰 알림창에 회사 동료 단체방 초대 메시지가 뜨자 그의 눈빛이 잠깐 살아났어요. 퇴직자들이 모여 재테크 정보를 나누고 노후 설계를 도와준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그냥 늙어 죽을 수는 없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채팅방 안에서는 누군가의 수익 인증, 차 바꿨다는 자랑, 월 1%는 기본이라는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중 윤 컨설턴트라는 아이디가 올리는 글이 유난히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중장년 전용 안정형 투자, 원금 손실 최소화 라는 문장이 정호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며칠 뒤 동창으로부터 오랜만에 술 한잔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몇몇 동창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 테이블 끝에 단체방에서 보았던 그 이름의 주인공 윤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또렷한 눈매, 정돈된 말투, 그리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 선생님이시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혜는 먼저 명함을 내밀며 허리를 살짝 숙였어요. 명함에는 시니어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은행이자 가지고는 안 되죠. 요즘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라며 이야기했고, 맞아, 나도 저 친구 도움 많이 받았어라며 동창들이 거들어주자 정호의 마음속 불안과 자존심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퇴직금이라는 무게를 향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혜와의 1:1 상담을 시작한 뒤부터 정호의 외출 빈도는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운동도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라며 그는 슬쩍 둘러대고 집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선영도 잘 됐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시간이 밤 10시, 자정 새벽으로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옷에서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나오는 날도 있었고, 셔츠 단추가 대충 잠겨 있는 날도 있었어요.
요즘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정호는 애처럼 궁시렁대지 말라며 짜증을 냈어요.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투와 표정이었고 순간 선영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갔어요. 어느 날 밤 정호의 서류 가방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본 선영은 조용히 지퍼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각종 계약서, 복사본과 금융상품 안내문, 그리고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지금 당장 따져 묻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도 정호는 평소처럼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가면서 오늘 늦을 수도 있어라고 말했어요. 선영은 특별한 의심 없이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갈 즈음 선영의 휴대폰에 고액 출금 알림 문자가 연달아 띄워졌어요.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퇴직금 계좌에서 전액이 한 번에 인출된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설마 그 돈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아침이 되어도 정호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은행부터 가요. 이건 그냥 집 나간 수준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기록은 더욱 잔혹했어요. 퇴직금 전액이 여러 계좌를 거쳐 한 계좌로 몰렸고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예금주로 찍혀 있었어요. 윤지혜. 선영은 그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같이 한 거든지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머릿속에는 사라졌다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남편도 돈도 함께 보낼 줄 알았던 노후도 한꺼번에 증발해버린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 남편의 방을 열어보니 옷장에는 가장 아끼던 양복과 셔츠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에는 필요 없는 잡동사니와 오래된 택시 영수증만 남아 있었어요. 선영은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아 아직 따뜻함이 남은 듯한 이불의 주름을 한 손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 대신 조용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호가 사라진 지 몇 주가 지나자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의 숫자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카드 명세서에는 선영이 모르는 장소 이름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일부는 고급 식당과 호텔 이름이었어요. 이걸 다 누구랑 쓴 거야? 선영은 명세서를 손으로 구기다시피 쥐었어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 상환일이 지나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다는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처 식당과 마트에 직접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곳이 많았지만 작은 식당 한 곳에서 설거지와 홀 서빙을 조건으로 받아줬어요. 첫날부터 거센 물살과 기름 묻은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어깨와 허리가 그대로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손님들에게 여기 물 좀 줘요 라는 말이 거칠게 날아올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뇌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무릎은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쑤셨고 손가락 마디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선영은 다음날 다시 앞치마를 묶고 식당으로 나갔어요. 동네에는 빠르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퇴직금 들고 집 나갔다더라. 젊은 여자하고 어울렸다더라. 이웃 여자 복수는 여러 말이 섞인 소문을 다 듣고도 선영에게는 최대한 정제해서 전했어요.
나도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긴 해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웃는 척 했지만 집문을 닫는 순간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찢겨나간 대출 서류 조각, 끝자락만 남은 계약서, 지혜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조각들을 한데 맞춰보며 그녀는 남편이 꽤 오래전부터 위험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살았다는 현실이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탈함으로 다가왔어요. 밤이면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 위에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라는 미련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돌아와도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냉정한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엄마, 이혼 준비하세요.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는 결정을 내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대신 그녀는 내일도 식당에 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잔인하게도 멈추지 않고 흘러 정우가 사라진 지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 선영의 얼굴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생겼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겨울 아침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김선영 님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노숙인 보호소에서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며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가만히 떨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에게 연락했고 둘은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한 채 보호소로 향했어요. 보호소 안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침대와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저 분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수척한 볼 윤기 없는 머리카락하지만 분명 익숙한 눈매를 가진 그 사람은 바로 정우였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굳게 끊겼어요.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둘을 바라보다가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영인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 어눌했어요. 보호소 직원은 정우가 거리를 떠돌다 쓰러져 구조된 뒤 신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어요. 그 사이 그는 영양실조와 탈수, 각종 지병까지 겹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했어요. 짧은 진술 속에서 드러난 지난 3년의 이야기는 처참했어요. 지혜와 그 일당은 처음에 수익을 내주는 척하다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정우는 관계에 매달리느라 스스로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퇴직금이 바닥나자 대출을 받았고 그 돈마저 없어지자 지혜와 그 일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빚과 찢어진 계약서 그리고 길 위에서 버텨야 하는 나날뿐이었어요. 결국 그는 신분증과 지갑까지 도난당한 뒤 추락해버렸어요. 민수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눈빛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끝까지 매달리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그의 말에는 연민보다 분노가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몰락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보호소 의무 기록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 도움이 필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모시고 가면 간병이랑 돈이랑 다 엄마 몫이에요. 민수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그때 친척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상속이고 뭐고 다 정리해라 라고 조언했어요. 저 상태로 집에 들였다가 빚까지 같이 떠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칼날처럼 꽂혔어요. 선영은 눈앞에 남편과 머릿속의 숫자와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동시에 떠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거실 한가운데에 상자를 꺼내놓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서류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출계약서, 카드 명세서, 각종 통장 사본, 그리고 정체 모를 입출금 내역이 섞여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한 계좌로 몰리는 흐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바로 윤지혜였어요. 끝까지 이 여자였네. 선영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녀는 이 자료들을 들고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고 담당 형사는 이전 사건 기록과 대조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추가 피해자 조사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뒤에 뉴스에는 중장년 대상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검거 소식이 짧게 보도됐고 그 안에는 윤지혜의 이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 덧붙었어요. 이미 빼돌릴 대로 빼돌린 뒤였기 때문이에요.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에서 받은 계좌 거래 내역에는 윤지혜가 사실상 정우를 밀어낸 뒤에도 한동안 돈이 계속 흘러간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이별을 통보당하고도 그는 한 번만 더 믿어달라, 곧 돌려준다는 메시지에 속아 마지막까지 돈을 보냈던 거예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만든 파국이었어요. 담당 형사의 말은 잔인하도록 정확했어요. 선영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친척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 강하게 이혼과 재산 분리를 밀어붙였어요. 저 사람 지금 도장 찍을 힘도 없어 보이지?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꼬인다. 그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영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남편의 채무와 자신과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지금이 가장 냉정해야 할 시점입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깊은 숨을 내쉬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배신당한 아내 사기를 당한 남편의 보호자 빚을 짊어진 사람. 여러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정작 나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어요. 지금부터의 선택은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 삶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법률 상담을 다시 받고 돌아온 날 선영은 오랜 시간 식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앞에는 변호사가 적어준 메모와 채무분리 가능, 상속 포기, 별거 및 이혼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 줄 한 줄을 곱씹으며 자신과 아들 민수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상처가 덜 되는지를 계산했어요. 결국 선영은 법적 관계를 분리하고 정우를 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같이 살면서 돌보는 건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들 민수에게 이 결론을 전하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 결정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도 도울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바로 요양센터를 알아보고 상태가 안 좋은 노인을 돌보는 전문 시설과 상담 일정을 잡았어요. 며칠 뒤 보호소에서 정우를 데리고 요양센터로 향하는 날이 왔어요. 정우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멍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집에 가는 거지? 우리 집에. 그는 힘겹게 물었어요. 선영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치료부터 받으셔야 해요. 정우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이 스쳤다가 곧 힘없이 내려앉았어요. 요양센터 건물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약한 향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스쳤어요. 담당 간호사는 정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지금은 보호와 관리가 먼저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선영은 마치 오랫동안 몸 안에 박혀있던 가시를 뽑는 듯한 아릿한 통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뽑힌 자리로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며 작은 안도감도 함께 밀려들었어요. 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후회되지 않아요? 선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틈이 어딨어. 이제 우리 살 일만 생각해야지.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주문이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여전히 며칠째 정리하지 못한 서류와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어요. 선영은 무거운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쓰레기와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을 구분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힌 통장과 계약서만 따로 묶어 한쪽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이 사람 일은 이 상자 안에서만 다루자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에 선을 그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래된 이불 대신 새로 산 얇은 담요를 꺼내 덮고 잠을 청했어요. 무겁던 이불이 사라진 자리에서 묘하게 가벼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센터로부터 도착한 첫 월간 보고서에는 정우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간단한 재활 운동에 참여하며 예방접종까지 마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영은 그 글을 여러 번 읽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최소한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의 삶과 집안의 숫자들이었어요. 선영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가계부를 새로 시작했고 한 달 동안 쓴 돈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식비, 공과금, 대출 상환, 그리고 자신에게 쓰는 아주 작은 금액까지 모두 적어 내려갔어요. 그 기록을 반복하다 보니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표를 보며 엄마 이대로만 가면 몇 달 뒤에는 숨 좀 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선영은 비로소 살아남는다가 아닌 숨을 쉰다는 표현을 실감했어요. 한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지혜 일당의 일부 자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배분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힌 몇백만 원의 숫자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선영에게는 긴 어둠 속 작은 랜턴처럼 느껴졌어요. 그 돈으로 밀려있던 공과금을 정리하고 오래 미뤄두었던 냉장고 수리를 맡길 수 있었어요.
이웃집 복수는 그래도 하늘이 아주 버리진 않았나 보네라며 선영의 등을 두드렸어요. 선영은 노인 취업센터에서 소개받은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문화센터의 무료 강좌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처럼 뒤늦게 일자리를 찾거나 혼자 사는 노인도 많았어요.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저녁에는 동네 모임에 나가 사소한 수다를 떨며 웃기도 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크고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울음을 참기 위한 가짜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작고 단단한 웃음이었어요. 집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간이 비워졌어요. 거실 벽에는 오래전의 가족 사진 대신 선영 혼자 여행 가서 찍은 작은 풍경 사진이 걸렸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고 엄마 이것도 좋다. 다음에는 내가 찍어줄게요라고 말했어요. 정호에게서 가끔 전화가 오면 선영은 예전처럼 격한 감정을 실지 않고 차분히 안부만 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구원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한 채 필요한 말을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어요. 어느 날 밤 선영은 가계부 맨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 빚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숫자보다 훨씬 큰 안도감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어요. 봄 기운이 조금씩 도는 어느 날 선영은 문화센터 봉사 프로그램 첫날을 맞았어요. 새로 산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봤어요. 지친 중년 여인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이하며 아이들과 노인을 돕는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해 줬어요. 선영은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서툰 손길로 의자를 옮기고 서류를 나르며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는 각자의 상처와 버텨낸 시간이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혼을, 누군가는 사별을, 또 누군가는 사업 실패를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선영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이 특별히 더 불행한 것도, 특별히 더 처절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빛이 벽과 창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집 문을 열자 한동안 방치했던 거실 화분에서 새잎이 돋아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너도 살려고 애썼구나. 그녀는 그 잎을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펼친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자신을 향한 한 줄의 인생 조언을 적었어요. 배신은 상처가 되지만 상처에 눌려 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자. 미래를 다시 만드는 힘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라고. 선영은 삶을 인정하고 조금씩 새로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